아까 제 소개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거는 이 테크놀로지 기반 환경에서 이런 혁신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해내기 위한 어떤 인재 육성 전략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혁신적인 포용적인 혁신 국가, 그다음 포용적인 성장 중에서 특히 혁신을 위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통한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한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혁신을 위해서 혹은 이 포용적 성장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사물 그리고 공간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연결점이 하도 다양하니까 어디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다, 예측력이 감소하는 시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생태계를 이코톤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코톤은 이행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생태계가 서로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호수하고 바다가 같이 접하는 지역이죠. 이럴 때는 서로 다른 이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이한 생명체의 출현이 빈번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데 보시면은 많이 보는 그 맹글로브 이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이제 늪지하고 하천 혹은 이 늪지하고 바다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 뿌리가 줄기처럼 자라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제가 지금 이코톤 에코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게 이행대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전의 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혁신을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포용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 시대 디지털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변화의 동인들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를 저는 이 디지털 레볼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세계 인구 중에서 아직도 2억 명 정도가 전혀 기본적인 그 위생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인류의 커다란 문제였어요. 200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봤자 약 한 5%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요 셀룰로폰을 사용했던 인구가 불과 10%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90%가 셀룰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인구학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잘 아실 겁니다. 저출산의 문제. 우리나라 2018년도 그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의 문제. 네, 우리나라 지금 65세 인구를 고령화 인구다라고 얘기하는데 15%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 2040년도 정도 되면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구가 더 이상 중요한 자본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테크놀로지의 이런 속성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테크놀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이 다 들으셨겠지만 제너레이션 G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90년대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너레이션 G는 1995년 이후 혹은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바로 대학생인데 이들이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인터넷 사용입니다. 디지털 사용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특별한 노력을 가지 않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모바일 사용에 익숙합니다. 보통 한 10세 정도 되면 모바일 폰을 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어쨌든 모바일 폰을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요, 멀티태스킹을 위한 스크린 적어도 5개를 선호를 하고요. 말보다는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긴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주의 집중 시간도 짧고요. 지속적인 주의 집중도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놓고 봤었을 때 새로운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대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저희가 학과 교수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있습니다. 커피숍이 너무 붐벼서 맥도날드로 갔었어요. 한 3년 전쯤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배 교수님들께서 먼저 자리를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후배 교수가 이제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점원은 없고 키오스크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데 어쨌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적어도 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문하는데 더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 주문은 제가 하지 않고 저희 후배 교수가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디지털을 모른다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65세, 55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지금 보시면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도 못 마십니다. 네,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AI 등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일할 직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제가 있는 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보면은 토요일마다 김밥 한 줄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서 관심 있는 그 주제로 해서 아티클을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번 학기 주제가 인클리시브 그로스입니다. 포용적 성장인데, 저희가 이 포용적 성장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포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세대 간의 통합, 세대 간의 포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다 들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아티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1966년도부터 2009년간 미국의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거의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삶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목표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요, 1966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시죠. 이때 아닙니다. 1966년도에 고등학교 때를 다녔던 세대죠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목표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civic orientation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계속해서 세대를 지나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 혁신적 사회 정책으로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집단들을 아우르는 것도 좋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변화와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대에 관련된 재미있는 아티클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요, 이 세대와 관련된 연구들을 다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션 Y입니다. Y는 밀레니얼 세대죠. 지금 약 30대 정도 되는 세대인데, 각 연구에서 Y세대의 최소값 몇 세냐, 최대값을 적어놓은 겁니다. 보면 대개에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서 1990년대 태어난 세대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1965년까지도 제너레이션 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X, 저도 이 제너레이션 X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970년대 중반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제너레이션 X를 1960년대 가까이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도까지도 제너레이션 X다라고, 저도 굉장히 젊어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나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역사적 시점에 어떠한 이벤트를 경험했고 어떠한 경험을 공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관점에서 저는 이 포용적 성장이 혁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에 대한 프레임워크로서 오늘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는요, 그 학술적으로는 저는 몰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참여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참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참여가 이 인게이지먼트는 그냥 파티시페이션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갤럽 같은 데서는 크게 3S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스트라이브, 계속해서 한번 해봐라. 두 번째는요, 스테이, 내가 몰입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ay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S를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라 이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몰입과 관련해서는 인지적인 몰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고요. 정의적인 겁니다. 몰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소속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몰입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몰입에 대해서요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글로벌 인재 포럼에 많은 분들이 어떠셨습니까? 관심을 갖고 여기 직접 앉아와 주셨죠. 바로 몰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 HRD라든지 인재개발 분야에서는요, 몰입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활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몰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몰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갖는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직률도 감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가 주어져 있는 역할 이외의 행동을 말하는 조직 시민 행동까지도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국가 수준에서 과연 이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만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미 2009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몰입한 사람들의 직원들의 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영업이익이 대폭 향상됐다라는 겁니다. 한 20%가량 향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몰입한 사람들은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적인 행동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요, 몰입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하고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혁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체험을 하게 하는 것, 몰입을 하게 하는 것, 참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의 몰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한국의 몰입 수준은 갤럽에서 조사한 2017년도 조사에 의하면은 약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33%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하고 중국도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좀 남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인게이지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혁신적 포용 성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한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을 그 포용적 성장의 한 3가지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의 격입니다. 이 서브젝트인데 과연 누가 포용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포용이라고 하면은요, 인재 육성을 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보면은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재개발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서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포용을 한다는 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포용은 상대방이 주도적이고 자기가 자기의 의견과 관점을 마음껏 이야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용이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제대로 주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포용에서 주도성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몰입에 관한 연구들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몰입에 관련된 연구들은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앞으로 이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혁신까지 나타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은요, 이 하위 요소들 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그렇죠, 행동으로 말씀했을 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소속감을 느끼고 바로 정서적인 몰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있으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저희들이 조금 한번 시사를 간다면요, 인재 육성에 대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시사를 갖는다면은 이러한 조건들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입, 인지적 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재 전략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디지털 시대라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바로 어펙티브입니다. 소속감을 갖게 해줄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발언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지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 체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수업에 들어가면 자기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2시간이든 3시간이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많은 측면에서 동영상 학습 같은 것들은요, 마이크로 러닝으로 분절화된, 모듈화된 학습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행동입니다. 말을 하고 자신이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저희들 요즘에 뭐 에듀테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인재 육성 전략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용의 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포용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거는요, 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그 좋은 말씀을 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트러스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까 앞서서도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역량의 함양이 저희가 앞으로 인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아까 미국 대학생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던 조사인데, 세대를 넘어가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제가 아까 몰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몰입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이고요, 또 몰입하는 사람들은요, 전념하고 몰두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하나 더 더해야 될 게 바로 사회적인 몰입입니다. 관계적인 몰입입니다. 릴레이셔널한 몰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져 있는 팀이나 조직에 있어서요,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갖고 안정감을 갖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몰입에 관한 연구들은요, 이 워크 인게이지먼트, 직무 몰입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종업원 몰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업원 몰입과 관련된 연구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들, 그 다음에 종업원 몰입에 영향을 받는 후행 요인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관계적인 몰입과 관련이 되는 선행 변이들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조직의 가치, 조직 공정성, 조직 동일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저희가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얘기를 했었지만 공유 리더십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성 리더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 리더십은 폴로워의 의견들을 잘 따라줌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 관계적인 몰입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은 바로 변화지향적인 행동, 조직 시민 행동이 상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몰입 전략들이 포용적인 국가 혁신을 위해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나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성격도 바뀌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도요, 공정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포용적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포용 지수는요, OECD 한 조사에 의하면 한 27개국 정도에서 9점 정도로 해서 1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용 지수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과연 포용해서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몰입과 관련된 연구들도 보면은요, 몰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민간기관에서 중요한 참여는요, 성과를 내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요, 공직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지역사회에서는 민주 심의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이 몰입이 되기 위해서 혁신적인 포용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의 구축, 그다음에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게이지먼트가 낮은 이유로 우리성, 콜렉티브 마인드가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 가면서 관리해 나간다면 혁신적인 포용 성장이 가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